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파의 연합과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도 역시나 그 후발주자였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해외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을 복음화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복음화가 되면 주변 국가들이 다 복음화가 될 것이고, 결국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복음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초기에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크니까, 막강하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굉장히 중요한 타겟으로 삼고 있고, 특히 또 이렇게 뭐 복음의 서진 뭐 이런 거, 뭐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강조를 해줘.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 무슬림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약간 좀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더 중국을 크게 생각하고, 옛날에는 뭐 굳이 뭐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있지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중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당연히 중국을 이제 그만큼 크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선교사를 다 파송했다. 모든 국가가 다 파송했고, 그다음 모든 종류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다. 얘기했죠, 그죠? 그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결과가 뭐냐면 죽어라가 싸우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국과 미국은 일종의 주도권 싸움을 어디서나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선교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프리카는 거의 영국 교회고, 왜냐면 영국 사람들이 거의 지금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도 거의 영국판입니다. 왜냐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국 식민지 나라들은 거의 다 그렇게 했죠. 인도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그 이외의 나라들, 동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 영향이 좀 더 강했고, 일본은 거의 미국 사람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했고, 전 세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자존심 싸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의 나라들, 예를 들면 독일이나 뭐 이렇게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이제 나름대로 선교에 대해서 그런 열정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영국권 사람들과 다른 어떤 개념으로 선교를 열심히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파가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수많은 교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교파들이 워낙에 다른 얘기는 뭐냐면, 개신교는 그만큼 갈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인 갈등들이 많고 싸움들이 많아도 하나의 체계니까, 하나의 조직이니까 위에서 최종 결정을 딱 교황이 내려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논의가 없어요.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방향을 다 제시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개신교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분열을 하죠. 끊임없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각자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8개가 이제 36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신교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원래 개신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신교는 우리가 만드는 개념이고, 구신, 열교라고 부릅니다. 열교, 그렇죠. 열등하다는 얘기는 물론 그런 의미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한자로는 이제 열교, 분리된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분리가 되는 것이 개신교의 생리인 거죠. 특히 이제 그게 선교지에서도 이제 아주 이제 극명하게 보여줬던 것이 이제 중국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싸움이 날 것이고, 또 이제 한국에는 없었던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이제 교파 선교사들과 소위 이제 믿음 선교사들 사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교파 선교사들은 좀 총체적인 선교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는 교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만 세우는 건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문명화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의료를 통해 가지고 그런 혜택도 주고, 그래서 근대화를 이끌고, 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선교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해안에 있어야 돼요. 해안 도시들에.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치외법권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외교관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위기에 처하면 군대가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해안에 모여 있는 거죠. 되게 이제 저희 이제 미셔너리 컴파운드라고 이제 선교사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서양 사람들만 따로 사는 공간에 살면서 서양 사람들처럼 여전히 살고,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했던 길이거든요. 근데 후발주자였던 이제 그 아까 믿음 선교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선교가 아닌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려면 옛날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현지인들처럼. 근데 여기 있는 이 선교사들이 봤더니 이거 현지인들이 되기는커녕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서양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 사람들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선교냐? 나는 내륙으로 들어가겠다. 뭐 무역의 혜택, 뭐 외교의 혜택, 군사 혜택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현지인들처럼 살겠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허스든 텔러를 비롯한 중국 내지 선교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계층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위 이제 교구 선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교파 선교사들은 중산층 이상의 배운 사람들, 최소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제 미국 구조로 친다면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목사들은 다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들이고 학부 나오고 대학원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의사도 마찬가지로 학부 나오고 의대, 메디컬 스쿨 나온 사람들이고 교육 선교사 교사들도 다수가 학부 나오고 교육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학원 출신들이니까 아카데믹한 사람들인 거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륙으로 가겠냐 이거죠. 중국 사람처럼 살겠냐 이거죠. 안 산단 말이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지 선교사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지처럼 사는 거니까. 굳이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죠. 중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 정도만 하면 선교사 될 수 있단 말이죠. 옵니다. 서로 욕을 하는 거죠. 네가 선교사냐? 네가 중국 사람이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 문명을 전하는 거냐? 복음을 전하는 거냐? 욕을 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해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맨날 사고 터지고 이런 거 아니냐? 자꾸 자극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 니네 때문이다. 그런 비슷한 갈등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파별로도 같은 교파 내에서도 너무너무 차이들이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별로, 민족별로, 교파별로, 선교 방식별로 그만큼 차이들이 많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교인들도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면 두 가지 인식을 하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신뢰할 만한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네들끼리도 하나가 못 되는데 우리한테 무슨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신앙을 갖고 다 형제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얘기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워낙에 싸우니까 내가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속감이 약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서 내가 혜택 받는 것보다 저기 혜택이 더 많으면 예를 들면 내가 교인이 된다는 조건으로 교회가 나를 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갔더니 쌀을 일주일에 한 말을 줘. 저기 갔더니 2배, 3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졸로 가는 거죠. 초코파이 하나 더 줘. 그렇죠. 성당에 가서 이거 영세도 받고 절에 가가지고 수계도 받잖아. 초코파이를 하나 주냐, 2개 주냐에 따라서 그냥 초코파이를 주느냐 아니면 제과점빵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랑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붙였던 그런 별명이 그런 종류 사람들 붙였던 별명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쌀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인들. 이게 이제 중국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왜 알고 있냐? 이미 이것이 중국에서 100년 내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80년 뒤에 들어갔죠? 늦게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말자. 이런 의식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일단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반면교사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상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이렇게 좀 더 협력이 잘 되고 연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죠. 일단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중국처럼 크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덜 관심을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양성이 많지가 않았죠. 우리는 이제 좀 일방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통일성이 되게 강했어요. 우리는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는 소위 믿음 선교사가 없었어요. 믿음 선교사는 굉장히 늦게 들어옵니다. 해방 이후에 들어옵니다. 선교사들, 선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전부 다 교파 선교사들이었어요. 다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전체 선교사의 약 80%가 교파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파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할 수 있죠. 장로교와 감리교 합쳐서 80%. 나머지 조그만 것들이 20%거든요. 근데 그 80% 중에도 그 사실상은 감리교, 장로교인데 장로교 4개, 감리교 2개였어요. 이거 북장로교, 남장로교.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4개죠. 그 다음에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렇게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이 6개 교파가 전체 선교사의 80%.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통일성이 큰 거죠.
그다음에 또 큰 이제 통일성의 근거는 뭐냐면 모든 들어온 선교사들의 똑같이 80%가 미국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도 있고 호주 사람도 있고 캐나다 사람도 있어요. 독일, 네덜란드는 없죠.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거 없어요. 다른 교주국가 없죠. 거의 다 이제 영어권에서 들어오는데 같은 영어권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전체 80%. 그죠? 그러면 우리는 키워드가 딱 정해진단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는 미국, 그 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이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도 한국 기독교의 키워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뭐 유럽 기독교의 뭐 어떤 뭐 깊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다원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이제 미국적인 기독교만 뭐 수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초기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통일된 어떤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근원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